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토크. 네, 장윤선의 팟짱 월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종착역이 없는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낯설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말씀 훨씬 더 부드럽게 잘하시는데요. 장윤선 편집장 목소리 비슷하게 흉내 내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우리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오셨습니까? 예. 장윤선 기자의 쾌유를 빌며 오늘 그 헌정 방송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 진보 이제 팟캐스트계 건강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장윤선 기자가 오늘부터 못하게 됐네요. 참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반성을 전 일견합니다. 그 혼자 도맡아 억처거멈이에요, 저. 그래서 애 키우랴 말이지. 남편 또 저 돌봐주랴. 그 남편 데리고 살잖아. 그 집안 내가 알아요. 애들 데리고 사는 거야, 장 기자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나겠죠. 우리가 장윤선 기자 열심히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사실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랑 저랑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장윤선 기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항상 너무 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좀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늘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한 게 뭐 어쨌든 염려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걱정을 했으면 아니 좀,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에 처방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다시 그러니까 컨사일런스란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회복 영어도 어려운데 한국말도 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회복되느냐. 이 탄력도라는 건데 이게 개인과 가정, 국가의 건강성의 지표로 흔히 인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2주입니다. 그런데 이 2주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설정한 회복 탄력성이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그 책임을 다 해야 앞으로 이 어떤 그 팟캐스트 특히 팟빵장에 어떤 건강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참 뭐 또 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회복하셔야죠. 자, 이 회복 탄력성 어려운 말인데 하나 배웠습니다. 이 장윤선 기자 신축성 있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약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약을 올리냐면 들으면서 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윤선 기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없는데 어디 잘 되나 또 보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장윤선 기자 없어도 팟캐스트 잘 된다, 바짱 잘 된다 이걸 보여주면은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회복 탄력성이 단축돼. 바로 나와 2주 만에 다시 복귀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그 겁니다. 성격이 안 그러겠습니까? 승질 돋과야 빨리 나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 방송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두 분도 이제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고요. 이렇게 눈만 안 부으면 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눈이 부은 게 다릅니다. 네. 눈으로 갑시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김창수의 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의 눈. 오늘 또 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김종대 편집장이 눈이 붓더라도 크게 뜨려고 하지 말고 가늘게 째려봐야지 정확하게 잘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가늘게 째려봤습니다. 뭔 일이 대체 일어나고 있나, 김창수의 눈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늘게 째려보고 둘러봤습니다. 제 주변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니죠.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1936년도에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저는 평소에 어디 가서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 할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달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배 타고 갔겠습니까? 기차 타고 갔습니다. 1936년도에 서울에서 기차 타고 중국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페테르스부르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베를린까지 갔던 것입니다. 1936년도에 서울에서는 기차 타고 유럽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도라는 것은 한 면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세 면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한 면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과 같습니다. 1936년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 기차 타고 갔는데요. 그 기차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하얼빈을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갔다는 그 기차표가 손기정 기념사 앞에서 유품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랍고 가슴 뛰었습니다. 기차표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1930년대 손기정 선수가 기차 타고 베를린 가기 전에 이미 1927년에 화가 나혜석 신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나혜석 화가도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평양, 신우주, 만주 장춘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상페테르스부르크를 거쳐서 파리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역시 기차 타고 갔던 것이죠. 1927년도에 나혜석 화가는 기차 타고 유럽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나혜석 화가가 현대적인 그림과 매우 감수성이 뛰어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혜석 화가의 기차 타고 1927년도에 유럽 여행을 한 것을 한국 여성의 첫 나들이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꽉 막혀 있다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평화 올레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산 철도가 끊어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금강산까지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금강산도 기차 타고 가고 서울에서 중국도, 서울에서 모스크바도 기차 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차표, 손기정 선수의 기차표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만은 정부 관계자들도 가슴이 뛴 모양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드디어 손기정 선수의 기차표가 발견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전혀 엉뚱하고 생뚱맞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 흥분되던 가슴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답답해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어떻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꽉 막혀 있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한국 외교.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가슴이 뛰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슴 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가슴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손기정 선수의 기차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우리 동생들, 우리 아들들이 기차 타고 시베리아로 수학여행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 뛰고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가슴이 뛰네. 네, 정말 억지로 뛰는 거예요? 이게 방송을 전 처음 이제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 그동안 이 원고를 보고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김창수의 눈이. 근데 원고 없이 그냥 즉석에서 원고 안 보고 해야 더 잘해. 그래요? 원고 안 봐야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원고 보고. 저는 몰랐습니다. 방송 프로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는 그 이제 자세를 보면서 프로 방송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자, 우리 뭐 TV로 갑시다. 계속 갑시다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녹음실이 너무 좁고. 맞아요. 저 넓은 오마이 직원도 시원찮고. 아니 가슴 뛰기 한 줄을 시작해 보자 그랬더니 제 얼굴을 그냥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한 줄을 시작하려고 하시네 다들. 네. 괜찮아. 그리고 저는 송기정 선수가 뭘 타고 갔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솔직히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비행기 타고 갔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배 타고 갔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차를 타고 왔군요. 까지 달려갔다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하니까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은요. 네. 정말 우리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이 국제 정세 이런 게 마련이 되고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답답함에 가슴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김창수 원장님 눈은 부었지만 가늘게 뜨셔서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기차표를 발견했습니다. 가늘게 뜨고. 오케이. 장윤선의 팟짱.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볼 주제 저희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26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네. 선언하면서 뭐 야당이나 뭐 이런 여러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이 AIIB랑 사드랑 패키지들이 아니냐. 맞바꾸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미국의 전략적 미스라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맞바꿀 정도의 어떤 그 옵션을 가진 정말 그 강한 국가, 중견 국가냐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 보면 소심하고 겁 많고 눈치 잘 보는 그야말로 저기 약소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저 외교 행태는 이건 미국의 전략적 실수예요. 지금 AIIB가 이 저기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이 금융 패권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사변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사변이다. 네, 이건 사변이에요. 이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표방한 이래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올린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 동맹 전선에서 다 이탈해서 가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드 문제를 왜 꺼냅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거를 꺼내 가지고 한국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두려움, 공포, 또 어떤 그 외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결국은 경제로 뒤통수 맞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면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의 어떤 군사 담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북아를 휘저어서 긴장을 높여봤자 어떤 그 돈 패권 저기 중국의 어떤 경제력에 의해 가지고 질서가 순식간에 그것이 형성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역사의 본질, 이 역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주된 방향이 어딘가를 진즉 살펴보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뭔가 대응책을 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런 네. 무슨 뭐 어떤 그 냉전 시대의 어떤 그 신냉전적인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군사 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네. 이 변화하는 구조를 따라잡질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를 잠시 곤란하게 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사드는 사드대로 논의하면서 이렇게 미국하고 동맹국이란 걸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더 네. AIB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더 잘 마련해줘 버렸다. 그러니까 저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좀 물러봤다. 좀 과소평가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안 해요. 이거 내가 저기 어디에다 썼는데 내가 장담합니다. 저기 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드 배치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이건 물 건너간 거예요. 아니 하지도 않을 사드 갖고 논쟁을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물론 이걸 배치하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네. 그리고 합참의장 왔는데 사드에 사자도 못 꺼냈어요. 대신 딴 얘기 하다 갔지만 네. 이거 저기 이제 논쟁 종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드가 배치된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논쟁하는 건 난 이해가 가. 네, 네. 도대체 배치할 사드도 없는데 언제 배치될지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결심 못 하는데 네. 아 지금 중국의 저기 뭐냐 저 막강한 경제력을 눈으로 보고도 딴소리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진핑이 미친놈입니까? 지 집 앞마당에 저 뭐냐 미국은 맨날 중국을 네네. 견제한다고 난린데 그런데 그와 관련된 어떤 전략 무기가 지 코앞에 배치된다는데 뭐 저 우리 보수 안보주의자들 얘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중국을 설득해라. 미국이 이미 중국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된 겁니다. 네. 하려면 미국이 해야지. 한국이 시진핑을 설득한다? 아이 시진핑이 그 설득에 넘어간 미친놈이야? 안 된단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배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당위만 갖고 벌써 한두 달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 시끄럽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이 정책이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리밸런싱 아시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피벗 투 아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에 있었던 미국 중심적인 전략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네. 동아시아로 바꾸겠다. 중심축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취지는 경제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네. 경제를 가지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나가는 것을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그 동아시아 경제 성장 과정에 미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슬쩍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심화돼 가지고 네. 아시아 회귀 정책의 본질이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은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을 강대국이고 미국이 세계의 경영을 많이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능수능란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네.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드하고 AIIB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다소 좀 삐걱거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도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네. 가장 역동적으로 세계에서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막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섞여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AIIB하고 사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네. AIIB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중국이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이 거기에 처음 같았으면 참여를 했겠지만은 참여를 안 하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 군사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다. 이게 네. 이제 AIIB하고 네. 사드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대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만 일었지 네. 이게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AIIB는 미국이 작년에 명백하게 한국의 AIIB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영국부터 해가지고 다 참여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도 그 참여하는 대열에 막바지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하고 그다음에 달러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의 이 세계의 전략을 수행해 왔습니다만은 그 핵무기는 이제 사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달러는 AIAB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그 거대한 미국의 하나의 그 뚝이 지금 AIAB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살짝 구멍이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워싱턴의 이제 정책 결정 그룹은 주로 이제 국제 정치학의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 인식은 뭐냐? 아무리 경제가 뭐 상호 의존 체제로 가고 동아시아가 경제가 중국화가 되고 그래봤자 다 헛소리다. 국가의 본성은 안보다. 결국 국가는 안보를 추구하는 정치적 실체,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그렇게 돼도 결국은 국가는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요인은 서로의 패권, 자기 어떤 지역 패권을 증강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생존의 여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경제를 어떤 그 상호 의존하고 서로 이런 금융의 가치 대열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안보를 생존을 누가 도모해 주겠냐 이거죠.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안이한 의식 속에서 지금 창수형이 얘기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짜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짐짓 여유가 있었어요. 뭐 경제 해봐. 우리 미국이 아직은 경제가 그래도 저기 펀더멘탈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비가 5,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자회담 할 때 미국을 제외한 그럼 나머지 그 저기 5개 국가의 국방비가 얼마냐? 다 합쳐서 3,000억 달러가 좀 넘어요. 미국 한 개 나라의 절반이 조금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 전 세계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한 도시가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치안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도시의 시민들이 경제 아무리 해도 결국은 뭐야? 자기 치안, 자기 안전이 있는 연후에 경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국가의 본성이 그건데 그렇다면 누구 편들겠냐? 전 세계 경찰인 우리.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재균형 이거였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맹국들한테 이런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에 너무 그 등 돌리는 행동하지 마라. 중국이 저런 은행 설립하고 뭐 한다는데 저건 중국이 지들 맘대로 전행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의 장치를 만든 거에 불과한 거다.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니들 중국의 무슨 부속품처럼 연명할래? 니들이 중국 시다발이야? 그거 들어가 봤자 니들한테 돌아갈 떡도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 말을 들어요. 왜? 아니 미국이 우리 안전을 다 지켜주는데 어떻게 저 말을? 또 알고 보니 중국도 좀 의심스러운 나라인데 그다음에 지분의 50%를 일단 중국 몫으로 떼놨어.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소액 주주나 하란 말이요? 오나는 따로 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1년 흘러갔어요. 그런데 웬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치안경찰이 나 학교 등교하는데 저기 폭력배들한테 조폭들한테 그 안전 지켜주는 건 맞는데 제가 나 매개 살려? 제가 날 매개 살리냐고.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홍준표 지사가 밥도 안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밥이라도 먹으러 가는 애들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공부를 하죠. 아니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훌러덩 웬걸? 먹고 산 다음에 일단은 해야지. 네가 조폭같이 이랬다고 해서 그러면은 너는 맨날 그 짓 해. 나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판이. 그렇죠. 판이 바뀌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김종인 편집장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김종인 편집장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논리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조금 이따 그걸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AIIB 문제를 놓고도 미국 사람들 한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 사람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 금방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한 대로 안보를 우리가 지켜주니까 경제가 뭐 중요하냐. 최악의 경우에 너희들 안보 없으면은 결국은 그까짓 건 뭐 조금 돈 벌고 밥 먹는다고 노력해봐야 금방 다 무너지는 게서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보가 중요하다. AIB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개소리죠. 오늘 단어 선택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방송 듣다가 장윤선 기자가 다다음 못 참아 돌아오시고 싶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착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동맹국가에 영국이 제일 먼저 영국은 심지어 미국의 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국이, 저도 그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제일 먼저 AIIB에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차를 탔습니다. 근데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니 토크라고요. 돈이 말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우습게 알지만은 사실상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이렇게 세대별로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1위만 똑같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10대나 2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1위는 다 똑같아요. 2위, 3위, 4위는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1위는 뭐냐면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니 토크, 돈이 말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은근히 또 지금 논리가 약간 나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보보다 이제 돈이 더 중요한. 미국 사람들은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사실상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장 먼저 AIIB에 가입한 거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는 저성장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저성장에서 지금 탈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성장에서 탈출할 길이 남북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중국 시장과 대륙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우리는 저성장에 더해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은 AIIB가 바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의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은행 이름 자체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 인프라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1대1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라는 거는 바다로 가는 해양 실크로드를 복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대라는 것은 해양 실크로드를 말합니다. 1로라는 것은 지상의 실크로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서부 대개발을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길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해양을 개발하겠다는 거. 이걸 합쳐가지고 1대1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세계적 규모의 일종의 건설, 투자 이런 경기 부흥을 위한 그런 일종의 예전에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그 자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은행에 들어가야지 자기 지분들을 챙기고 어떤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가장 앞장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말하는 머니 토크 그거를 이제 제대로 영국 정부는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나선 것이죠. 오늘 종창 토크 케인즈까지 등장하면서 경제 전반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나도 사실은 경제학과 출신이고 저기 어느 한 사안을 깊이는 몰라도 두루두루는 그러니까 something of everything. everything of something. 모든 것에 약간씩. 그다음에 군사 분야는 something of everything.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다 알고 나머지는 everything of some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조금씩만 알자 이거예요. 군사 분야는 김준일 편집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분야만 분야는 다 알지만 그 분야만 경제학과 출신인 거 오늘 아니 내가 그런 부분 토종 아닌가요 저희?
아니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뭐 그런데 네. 그 하여간 저기 뭐 내 개인 신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가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냐를 갖고 전문가들은 싸웁니다. 이게 이제 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라는 거고 네. 이걸로 이제 편을 갈라서 전문가들이 갈라져요. 사실은 우매한 논쟁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저기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아동 심리학에서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네. 안 좋다는 거죠 아이한테요. 그렇죠. 이거는 네. 해서는 저기 할 필요가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잖아요. 마치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더 중요해 세로가 더 중요해. 저기 할 필요가 없는 그게 바로 그 어떤 국제 질서에서 경제가 더 중요해 안보가 더 중요해. 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관점은 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경제주의자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하고 네. 안보주의자 호모 밀리테리쿠스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지들끼리 유전자 전쟁을 해. 네. 응? 이래가지고 막 싸워. 네.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야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네. 오늘날 70년 동안 박 터지게 싸워요. 네. 박 터지게. 네. 뭐가 우선이냐 그러는데 자 그런데 그건 전문가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질문을 어떤 국가의 정책 결정 그룹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는 미국 자신도 국제 정치에서 지금 안보를 내세우는 이유는 경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비교 우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강점은 비교 우위는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네. 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제 그 영향력이고 미국의 비교 우위 강점은 누가 뭐래도 군사적 패권이에요. 네. 이 핵무기의 어떤 그 위계 질서로부터 시작한 억지력과 방어력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그 국가의 가장 비교 우위가 되는 매력적 상품을 각기 한국에 하나씩 디민 겁니다. 네. 그게 AIIB와 사드예요. 네, 너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중국의 판정승입니다. 왜냐? 그 사드는 그것이 저기 뭐냐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톡 때려가지고 톡 떨군다 요 얘기거든. 네. 그것도 저기 파편이 아니라 직접 예. 때려가지고 날아오는 총알로 맞힌다 이 얘기거든. 네. 근데 요 얘기는 말이죠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어떤 그 우리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뭐 어쩌니까 물론 우리나라 안보주의자들은 이 말만 갖고 뿅 가죠. 미 국방부가 사드를 신뢰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사드를 신뢰하는 게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 이런 걸로 하는데 자 그거에 비해서 AIB는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구체적. 이거는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손에 잡혀요. 네. 그런데 사드가 방어하는 어떤 그 유사시의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추상적이에요. 그거보다 강남 아파트 값 시세가 더 현실적입니다. 네. 예. 어차피 핵미사일 날라오면요. 강남 간북이 따로 없어요. 예. 그 안보주의자들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네. 죽어. 네. 당신들만 죽는 거 아니거든. 같이 죽어. 그러다 보면 강남 강북이 따로 없고 네. 이러는데 현실로 발을 딛고 쓰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강북보다는 강남이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싸요. 네. 이건 현실입니다. 핵전쟁이 떨어져서 다 쓸고 지나가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상적 가치에 투자하겠습니까? 구체적 가치에 투자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는 안보주의자들도 서울로 밀려와 핵미사일 떨어진다는데도 네. 그래서 살아 여기서 강남 죽을 줄 알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네. 것, 경제와 안보가 충돌할 때 국가는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을 했더라도 네.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다음 달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그냥 약 올라서 기어 오는 거지 이제. 거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존 캐리도 존 캐리 국무장관도 국방장관이 다 옵니다. 다 기어와 네. 다 이것들이. 근데 와서 뭐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뭐 우선은 예. 이제 지금 슬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의 지금
국가안보기관을 다 통틀어서 국가안보부 국장이 클래퍼 국장이지 않습니까? 네. 클래퍼 국장이 작년 11월 달인가요? 케네스 배 구출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16개, 그러니까 9.11 이후에 16개 정보기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만든 기구의 수장입니다. 근데 클래퍼 국가안보 국장이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달러 이 새끼들. 매일 달러 매일. 근데 이제 그거는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우선은 언젠가 한번 이 팟짱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2월달, 3월달은 미국에서 예산을 따야 되니까 북한 위협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심해. 올해는 세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타이밍이 조금 절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2010년도 1월 달에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국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렇죠. 한국하고 중국 오면서 했습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2010년 1월 달입니다. 11년인 것 같은데? 2011년인가요? 11년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런데 그때 2011년일 것 같네요. 제 기억에. 그 무렵에 이제 김정일 편집장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2010년이냐 11년이냐 지금 1년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기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로 한다면은 이제 지금 오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증거로 몇 가지 제시했어요. 2012년도에 이른바 북한이 이제 강성태국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던 그러나 이제 실제로 선포를 못했습니다. 김일성 백주기 때 그때 김일성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미국의 북한의 K-8 미사일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것은 이제 국무장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지금 살짝 삐걱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숨이 좀 가파졌어요. 숨이 좀 거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절 과정에서 이제 북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다시 조율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거나 협조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호흡이 거칠어졌다는 표현만 나오면 자꾸 야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숨이 뛴다고 할 때는 아까 별로 야한 생각 안 하던데. 그런데 가만히 영어를 너무 많이 봤나? 하여간 이 거친 숨소리가 귓전에 자꾸 맴돈단 말이지. 그런 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싸가지 없게 굴리는 입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그러는데 자 뭘까요? 안보가 그렇게 급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어떤 이러한 처지에서 느끼는 다급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옛 오랜 친구는 요즘 망해가지고 지갑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한때 그 친구가 잘 나갈 땐 저도 떡고물 좀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새로운 친구는 많이 친하진 않지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잘 버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사람 마음이 묘해집니다. 사실은 옛 친구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친구지. 사실 못 나갈 때 그러면은 이게 지 혼자만 망하면 괜찮은데 여러 명 같이 끌고 들어가 망한단 말이야. 이럴 때 빚보증이라도 서주면 패가 망신하는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거 아닌가. 그 정에 끌려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미국의 여러 말들이 요 근래 나온 거 보면 하루가 달라요. 이제 핵탄두 소형화됐다. 이것만 해도 기절할 얘기인데 조금 있다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거 아직 하지도 않은 실험이거든 북한이. 그러더니 이건 더 기절할 얘기인데 이제 ICBM이 실전 배치가 됐다고 미국을 진짜 위협한다고 이라니
이렇게 북한을 띄워줘도 유분수가 있지. 이 말대로라면 지금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강대국이 지금 탄생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국방비 34분의 1을 쓰면서도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머릿속으로 이 헝클어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어떻게 이거는 그냥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막연히 믿어야 되는 어떤 네. 공포와 감성의 영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얘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쫄딱 망한 얘 친구가 네. 나 망하면 혼자 죽지 않을 거야. 너 옛날에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저 옆에 깡패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나 홀대하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호흡이 가빠. 이런 식으로 거친 숨소리가 거친 숨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한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야한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질구질한 상상.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호흡이 거칠다 말고 네. 이렇게 숨소리가 아주 이렇게 쇠약해졌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매가리가 없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가 이렇다. 경우가 네. 이런 전후 사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AIIB 그 가입 결정이 나오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정부가 선택은 잘한 거라고. 아니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없나요?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아시아 금융위기에 중국이라는 버퍼존이 없었더라면 그 위기가 그 정도로 벗어났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 지금 거기에서 유럽 대다수가 중국을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포커페이스, 하나의 어떤 균형추로서 이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세계 정세의 변화를 통찰하고 그 세계 변화의 어떤 흐름에 마지막으로 편승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가의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안보 부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면은 저 방산비리 저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에서 아예 그냥 군을 집 밟는 기사를 네. 아주 작심을 하고 경문을 썼던데 이면에 걸쳐서. 네. 제가 방산비리 넘어가기 전에 네,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한 말씀만 하고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잘했는가 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요 한눈 수 없이 간 겁니다. 김정은 편집장 이야기했지만은요 한눈 수 없이 간 걸 가지고 그렇게 안 가면은 정말로 네. 잘못한 거고 바보죠.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경제를 위해서 네. 잘했다, 결단했다. 네. 이런 논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단이래. 결단이랑 결단인 거지. 네. 그렇지. 끌려가는 흐름에서 탈출 안 하고 그냥 계속 몸을 맡겨서 간 거니까 네. 탈출 안 하는 결단을 한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는 수 없이 간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정말로 잘했다 하려면은 저는 네.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그냥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거 우리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과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대국 논리로 우리에게 작용이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법치니 반부패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중국이 우리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1대1로를 말씀드렸죠. 네. 중국은 이 해양과 그다음에 육상으로 실크도를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규모의 아마 인류 역사 이래 또 이렇게 큰 어떤 대형 어떤 사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1대1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1대1로를 중국의 서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인데 네. 한반도 영역에 이르는
그러니까 중국이 본다면은 동부 지역에 있어서의 한반도를 포함한 경제 발전 또 평화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중국이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비전은 중국식 1대1로를 예를 들어본다면 한반도식 1대1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반도식 1대라는 거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1대라는 거는 환황해권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동부의 공업단지와 남북한의 서부 지역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뭐 역사적으로도 연결된 지역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환항해 경제권을 중국식 1대 네. 해양 실크로드에 해당되는 한국판 일대 항해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로 중국식 어떤 육상 실크로드에 해당되는 한국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김창수 의원에서 말씀드렸던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철도는 단순하게 물류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든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게요. 우리식으로 어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비전도 못 만들고 있고 단지 네. 중국이 하는 것에 그냥 맡겨서 따라가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평가를 내리고 네. 싶습니다. 아. 장윤선의 팟짱.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창조적인 창조 경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젊은이들한테 그냥 중동 가라고만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나 가라 그래요. 저기 뭐냐 뭐 중동 타령에 그 카타르 보고 와서 저러는 거거든. 아, 네. 옛날에 우리 두바이 가가지고 뿅 갔잖아요. 근데 난리 났잖아 저게. 우리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이야기할 때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러브레터에서 너나 가라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쫙 그게 또 유행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규태 그 방산 비리 문제 우리 김정일 편집장 그 분야에 대해서 또 확실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네. 또한 대한민국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적 행위를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 들어있으면 그걸 말이라고 해 종북 세력이지 이러면서 씩 웃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면 경계가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때 천안함의 승조원들이 다 면책을 받은 이유가 뭐냐? 천안함에 실려 있는 음향 탐지 장비 소나가 워낙 구형이라서 네. 어뢰를 탐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불가항력으로 당했다. 그래서 걔들은 영웅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소나만 제대로 가동됐어도 그 의혹이 없었을 건데 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을 건데 이랬단 말입니다. 네. 이게 누구 한 얘기냐? 정부 발표예요. 네. 그런데 천안함으로 인해서 긴급히 도입된 군함이 뭐냐면 통영함입니다. 통영함이죠. 그런데 이 통영함의 음향 탐지 장비 소나를 70년대 기술 그러니까 천안함에 있는 소나 같은 구형 소나로 네. 일부러 고무를 2억 원짜리를 도입해서 요거를 41억 원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중간에서 해군사관학교 선후배들이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안함은 잡을 수 있는 소나였다. 그건 우리가 국민들한테 한 거지. 소나는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걸 사도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구형으로 해도 탐지에는 상관이 없다. 대신 돈 벌 기회다. 네. 이렇게 천안함을 돈 벌 기회로 본 거지. 천안함을 대비해야 될 걸로 안 본 것이요. 안보보다 경제를 더 중요시하시는군요. 머니 토크. 개인의 안보를 중요한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첫째, 이분들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비리를 저지르냐. 둘째, 전쟁이 난다고 믿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초기 작전에서 제일 많은 게 항공 작전인데 네. 그 전자전 훈련 장비를 네. 이걸 또
저기 공군이 요구한 사양 5개 중에 한 2개를 빼버리고 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거를 구닥다리 개판인 걸 들여오는데 네. 요래면서 무슨 장난을 쳤냐면은 요거를 그 중에 일부를 국산화한다고 연구개발 사업을 하나 얹어. 그래서 500억짜리 사업이 1000억이 돼. 네. 그런데 실제로는 연구개발한다 그런 걸 그 무기중개상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수주를 하게 해. 대기업을 하나 끼고 들어와서 그 하청을 받은 거예요. 네. 이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거. 고리로 500억이 가. 요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연구개발 한 게 없거든. 이러면 뭐냐면 조종사들 그래도 된다. 그다음에 공군 예비역들이 정비를 안 하고도 정비를 한 것처럼 이 군수사의 정비 용역을 다 따먹어가지고 마구마구 장난을 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가 가다 서. 아니면 뭐가 이상해. 네. 예. 이러면 조종사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도 위험한데.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전쟁 안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네. 우리나라 종북 세력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이분들이 사실은 다 이적행위까지 그래서 통진당이 뭐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습니까? 통진당이 가짜 부품으로 그 군에 이적행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적단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했지만 네. 실제 그 행동대장은 바로 무기중개상과 군피아와 군 장성들이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내가 보기엔 정부 논리대로라면 네. 통진당의 비밀 당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실행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으로써 통진당이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한테는. 네. 자기들의 이적행위를 누군가 이미지를 대신해주는 에드발론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가려주는 그런 역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적행위는 이분들이 하고 이미지로서 이적행위는 네. 그 통진당이 가져갔다 이 얘기입니다. 두드러 맞는 것도 대신 다른 사람들이 두드러 맞아주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통째로 갖다 바치기로 마음 먹지 않는다면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5주기로부터 우리가 이 방산비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들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항상 이 분야를 들여다보는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네. 일직선상에 놓인 사건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계획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다. 네. 근데 그 무기중개상들 보면은 전부 권력에 줄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 갑자기 백령도 연평도에 이스라엘제 미사일에 무인기에 네. 뭐 마구마구 들어갔는데 이거 미안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그 동지상고 네. 동문들 기업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도 이거 업체 이름이 실명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네. D업체라고 할게요. D업체. D업체. 이 회사가 뭐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였어요. 돈 벌 기회. 머니토크네요, 진짜. 그다음에 네. 모든 요즘 합수부가 발표하는 방산비리의 네. 비리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2010년, 2011년입니다. 그렇죠. 천안함 직후부터예요. 야, 거기도 각하가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무슨 공영이죠? 일광공영도 보면은 네. 이제 그게 불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곰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15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러시아가 네.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88 올림픽도 협조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배째라 해버린 겁니다. 못 갚겠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배째라 했을 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국 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전부 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무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통해가지고 성원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곰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이 불곰 사업 과정 속에서 일신공영
사람들이 이제 일광공영 일광공영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일광공영의 이규태라는 분이 뭐 굉장한 어떤 무기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거는 이 불검 사업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불검 사업에서 500억 원을 받았는데 500억 원을 일종의 인마이 포켓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내지를 않고 그거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교회 통한 세탁도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도 이적 집단이야. 내가 보기엔 일부 교회는 이적 집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사한 사업을 무기 중개 사업으로서의 면허 자격이 중지가 되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기무사령관이었던 사람을 그 관련 반개 회사의 대표로 취직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재심사를 했습니다. 보안 심사를 해가지고 별 문제 없다 해가지고 다시 무기 거래 그 권리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0년도인가 2011년도가 그래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기무사령관 출신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열사 대표의 이명박 대통령 안보 특보를 했던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우리 그 참 대장 아니요 대장. 이희연 특보가 또 앉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사성 장군들을 무슨 종부리듯 해가면서 이게 다 뭐겠습니까? 돈의 힘이에요. 이건 애국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경제가 뭔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돈이 말한다. 돈이 말한다. 그러니까 돈이 말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네. 좋은 건 아니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어떤 세력권을 형성한 거죠. 이것이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난 저 합수부 발표도 합니다. 아니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500억씩 해먹는 게 일개 무기중개상 혼자 했다고? 이런 도둑놈들. 아니 이게 어떤 방위사업청이나 수요군의 어떤 그 더 큰 보이지 않는 손이 없이 이걸 일개 무기중개상이 뭐 저기 나 이 사업 할 테니 없는 사업 500원 내놔요. 500억 내놔. 이거 저 외국에서 장비 사오는데 연구개발도 해. 지가 대통령이요, 국무총리요. 아니 무기중개상이 그걸 했다? 그다음에 그걸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로비를 받은 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서 저게 무슨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무기중개상은 갑을 병정 중에 을에서 정쯤 됩니다. 정. 그런데 갑들은 수사를 안 한다? 이거를 갖다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뻔히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2010년 11년 이 무렵부터 방산비리가 갑자기 많아졌다. 우리 그 군의 도덕적인 어떤 정신 하나가 붕괴됐다는 걸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관이 누굽니까? 그 MB 정부에서 가장 오래 국방장관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방장관제가 사항입니다. 그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장관을 했던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씨가 가장 책임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합수부에다가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제가 합수부를 취재해 본 결과 지금 김관진 실장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저기 앉아서 이렇게 무기중개상 이 나쁜 새끼 이 개새끼 소새끼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가지고 그때 장관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차관 방위사업청장 했던 사람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무기중개상 게이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네티즌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유병헌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전부 다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유병헌 씨, 그렇죠. 이제 종편들을 완전히 중계 방송하고 그래서 유병헌 씨 개인으로서 몰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관심을 돌리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던 거죠. 네티즌들은 딱 그렇게 하더라고. 이규태 사건을 딱 보고 나서요. 제2의 유병헌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나마 자살되기 전에 건복했으니 다행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목숨은 안전해요. 그다음에 숨겨놓은 돈만 개어놓으면 돼. 그래도 다 못 찾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갑들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부는 종북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나 봐요. 아니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네. 이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홍어 X라고 지금 이 무기 중개 사항을 언론에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 그런데 부각시킨 다음에 결론이 빠진 수사는 있으나 결론은 없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 손 좀 보고 네. 새누리당의 친이구로 군기 잡고 그러면서 저기 무기 중개 업체 한번 저 숨겨놓은 돈 찾아내는데 어디에 황금이 묻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인디아나 존스요? 그거 찾으러 다니게 이런 식으로 온갖 지랄 연병하는 게 바로 지금 합수부 수사입니다. 이게 왜 이거는 정의의 네.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정책 결정한 갑은 칼자루 진 놈은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미국의 우리가 군수산업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논문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유사한 이야기를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일 편집장이 멘트를 한 게 신문에 인용됐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군에서 군 전략상 어떤 작전상 어떤 무기가 필요해서 네. 그 무기 체제를 이제 군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방위산업체에서 그걸 조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예 방위산업체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네. 이 무기를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무기 사용에 필요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 무기를 구입하는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방식으로 네. 미국의 네. 군산복합체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군산복합체 특징 중 하나 이걸 꼽았습니다. 근데 김정일 편집장이 그걸 또 어떤 신문과 인터뷰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떤 그 결정 과정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네. 이 사람만 잡는 식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군수산업의 비리를 양산시키는 구조는 그대로 온전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 행위다 했으니까 몇 명 잡아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뭐 속치는 네. 이런 식으로도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재수 없어 걸렸네.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규태 씨도 지금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방산 비리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재수없이 걸렸다. 네. 구조적으로 더 크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같으면 다 불어. 내가 이규태 회장이라면은 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까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발견된 거야. 네. 저게 괜히 발견된 게 아니야, 저게. 그걸 없어진 서류를 어떻게 찾았겠어? 뭔가 일거항공양이 엿됐다. 다 까자. 이렇게 이 회장이나 그 아래 사람들이 마음을 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는 이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일광공연이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력을 배째라 이런 네. 거요. 해볼 테면 해볼려? 배째라 지금 이런. 그런데 내 이름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겁나 죽겠어. 왜냐하면 저런 정도의 무기 중개상이면은. 네. 그 대만에 가면 공작대학 모략학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예. 네, 대만 정보부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공작대학인데 모략학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상 소설을 하나 써놓으라는 거야. 수첩에다가 어느 날 A라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었는데 딴 놈하고 먹었는데 A하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알리바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여러 개 알리바이를 장부도 그렇고 써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업계에서 좀 유명하잖아. 알다시피 방산에 대한 내 기사도 많이 썼고. 네네네. 그래서 난 이규태라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내가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 내가 또 쥐두새도 모르게 구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내가 구속 전 마지막 방송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청취자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 결백합니다. 저도 결백합니다. 제가 만약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요, 저희는 김정래 편집장하고 수십 년간 같이 동고동락해왔다는 것 말고는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믿어주시고 현혹되지 마시면서 예, 또 우리 뭐 야당이나 저를 탄압하기 위한 이게 혹시 튀어나올지도 몰라. 이러니까 내다보시는군요. 네. 네.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컨테이너가 1.5톤 분량의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말 알리바이를 저 공작학대학의 모략학과 출신들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사실은 청와대도 떨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니까 컨테이너에 뭐 온갖 자료들이 10몇 년간의 자료가 다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또 공작대학 모략학과와 비슷한 그런 어떤 계획을 또는 그런 구성격을 가지는 뭔가 좀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작대학 모략학과에서 했던 작업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 이 대형 컨테이너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작대학 모략학과에서는 더 이상 이거 열지 말아라. 빨리 판도라의 상자 빨리 닫아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또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표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표적이 이규태라든가 또는 이 지금 현재 이 방산 비리를 또는 무기 거래 비리를 만들어낸 이 구조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애꿎은 또 파편태가지고 김정일 편집장 그동안에 또 무슨 뭐 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정일 편집장이 군에 대한 비판은 창조적 비판인데 이 정부가 환영할 만한 창조적 비판인데 문제 될까요? 하여간 저는 매수는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밥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예. 저희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선의 팟짱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5번째 시간인가요? 저희 편지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떨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숨소리는 우리 그대가 숨소리가 거칠어져야 될 게 아니고요. 거칠어져야 될 사람이 사실 따로 있는데 따로 있으시죠. 그분은 거칠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분의 숨소리를 더 거칠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러브레터. 그네씨, 세월호 특이 아주 개판되었구만요. 당신 아랫사람들이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게 짓밟아 놓고서 외국에 먼 장례식 갔다 왔다면서요? 그렇게 하니까 즐거우신가요? 기분이 좋아요?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도 뭔 사정이 있긴 있겠죠? 참 지난밤 뒷산 진달래가 막 꽃망울을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주도에선 유채꽃이 올라올 것이고요. 보이는가요? 찬란하게 부활하는 저 어린 생명들이 보이는가요? 온 세상을 붉은 꽃잎으로 쓰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친구들아 나를 잊지 말아줘. 긴 겨울 찬바람, 어두운 바닷속의 죽음과도 같은 외로움, 그 깊은 곳으로부터 미세하게 전해지는 생명의 작은 파동,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산을 물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지난 1년 세상은 이들에게 무참히도 돌을 던졌시오. 당신이 애국심 타령하는 동안 차마 인간이 할 짓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개나 할 짓들이 나타났고 말이에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음으로써 감히 국가에 맞서지 못하도록 당신은 그 생명들을 길들였지요. 감시하고 공작하고 방해하면서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말이에요. 한번 봐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그게 누구인가요? 당신의 국가정보원 독사들, 당신의 정무특보 독사들, 당신을 추종하는 일베 독사들. 이게 국가가 맞는 거요?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요? 이 국가는 거대한 탐욕 덩어리, 인간 정신의 폐허,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도덕의 무덤, 위험한 구조물.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시오. 그네씨, 그렇게 많은 생명 내팽개친 당신도 미국 대사 얼굴에 칼 맞으니 혼비백산 달려가시네요. 당신도 그렇게 칼 맞은 적 있다면서요. 그래도 당신도 목숨을 소중한 길 알긴 아는구먼요. 300명이 넘는 희생에는 그렇게 무심하면서 어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는가요? 그네씨, 4월은 혁명의 계절이요. 전설 같은 긴 겨울 지나고 혁명 같은 새봄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의 혁명, 도덕의 혁명, 이 아름다운 국가를 위한 평화적 혁명에 지금부터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모두 인간이 되어요. 당신의 남자가 5번째 편지를 써시오. 네. 오늘은 조금 내가 경건한 모드로 갔어요. 네.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살짝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막판에. 근데 이 러브레터를 듣는 분께서는 숨이 거칠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늘은 조금 그런 맛을 조금 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살짝 또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뛸 법했는데 오늘은 쫙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원래 세월호 얘기를 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월호 특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새누리당에서 저를 제척하는 바람에 일도 못 해보고 쫓겨났고 그 뒤에는 윤일병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방부 병영혁신이 들어갔고 또 그 전에는 임병장 사건이라고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는데 작년에 사람 죽는 데는 다 갔습니다. 결국은 그런 현장만 쫓아다녔어요. 2014년이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제 인생관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에는 아픈 곳, 환부가 있는 곳,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면은 자신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인생관이 우리를 먼 훗날에 구원의 길로 또 어떤 그 연민과 연대와 어떤 공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었지만 또다시 부활하는 하나의 정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14년의 어떤 죽음의 시대는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탄생의 시대였다. 이런 의미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도 좀 같이 공감을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김종대 편집장도 죽음 현장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탄생을 했다, 새로운 깨달음을 했다, 인생관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새롭게 태어나라, 인생관이 좀 달라져라 그걸 지금 주문하는 거잖아요. 뭐 바랄 걸 바라야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계속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공들여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는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때였어요. 그렇죠. 그 목숨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 목숨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죠. 안타까운. 오늘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러브레터였습니다. 마지막이 조금 이제 숙연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우리 박정우 편집장님, 박정우 기자님, 편집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맞은편에 있는 분이 항상 장윤선 편집장이어가지고 또 이 자리는 편집장이 사회를 보는 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였는데 어때요? 약간 장윤선이 약올릴만 하다고 그렇죠. 봐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장윤선 기자 가만히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박차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마 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볼까요? 오늘 김창수 원장님,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